8월 15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탈법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중간수사 결과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4년 만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보수정권 9년간 철저히 감춰졌던 국정원의 검은 역사, 이제는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 불법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네. 그 왜 또 다루나 봤더니 오늘 심화학습을. 심화학습. 네. 아니 요것 플러스, 그러니까 어제는 대선 댓글 개입을 다뤘는데 오늘은 NLL 대화로, 그 다음에 임과장 죽은 과정. 네. 그런 것까지 좀. 쪽집게 정 선생님과 함께. 쪽집게 정 선생. 저분이 학원을 하셨었어요. 예.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지열 기자님. 네. 예. 8월 15일 맞이해서 뜻깊은 날이에요. 72년, 2주년. 아버님이 징용에 끌려가셨었다고요. 네. 너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자세히는 듣지 못했는데 홋카이도 쪽으로 징용을 가셔서 거기에서 또 징용을 거기 하시고 거기서 또 일본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신 걸로. 몇 년 계시다 귀국하셨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던 걸로 들었는데요. 예. 그럼 그 역사를 이제 또 찾아가 봐야죠. 이제 숙제입니다. 고지열의 일본 역사.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일본 역사에 좀 정통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어디까지 내용을 넘긴 건 공개를 안 했죠? 네, 지금 이제 2차 분량을 이제 넘겼고요. 예. 일단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지난 2012년 대선에 대한 국정원 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13년 6월 14일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것으로 출발하고요. 그렇죠. 지금 그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2014년 9월 11일에 1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법 쪽은 유죄, 공직선거법 쪽은 무죄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아서 구속되진 않았고, 그런데 2015년 2월 9일 2심 때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도 유죄를 받게 되고 바로 그리고 선고가 이제 징역 3년 받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이때 법정 구속이 되죠. 네. 예. 그런데 그해 7월 16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재판하라, 이런 파기환송 취지로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다시 고검에 도법으로. 저때도 논란이 됐었죠.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 증거가 불충분하다. 네.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파기환송 처음 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파기환송 왔더니 이제 거기에 재판을 받았던 그 판사는 유죄 혐의를 받았던 국정원법까지도 또 건드리려고 했던 그래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다 이제 8월 14일 어제 검찰이 국정원 이 댓글 부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서 재수사를 착수하고, 그리고 이제 변론 재개 신청은 아마 지금 자료를 검토한 뒤에. 자료 검토 뒤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하게 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8월 30날 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결정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고 지금 이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추가 변론 제기해서 재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확정하고 징역 살 때 또 추가 뜨면 더 좋을 텐데. 그럼 징역이 고통스러워지죠. 맞은데 다시 맞으면 더 아프니까. 찔린데 또 찔리고. 자, 정청래 의원님. 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 일 안 하고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일 안 하고 소일하는 게? 백수의 자유죠. 나오자마자 아재 개그를 빡빡 날리는 거예요? 아니
정글의 왕자 백수처럼 네, 호령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눈빛은 사자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사자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사자처럼. 네. 방송도 요즘 열심히 하시고. 뭐 그다지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예. 오늘 그 정청래 의원을 모신 게 네.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알려진 NLL 대화록 공개하고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 막 수면 위로 오를 때 네. 2012년, 2013년에 정보위 간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인과장 사망 의혹이 불거졌던 2015년에는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보위는 뭐를 하는데요? 네? 정보위는 뭐 하는데요? 정보위는 거기서 있던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물 공개도 많이 하고 언론 브리핑도 하는데 예. 정보위의 피감 기관은 국정원 아하. 그리고 경찰의 정보 파트 예. 그다음에 국방부의 정보본부 그리고 국방부의 기무사 여기를 주로 피감 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다 피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네. 정보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 간사였잖아요 당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간사는 예산결산 소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파트의 예산은 실제로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한 5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예. 예산 내용을 갖고 그럼 이제 의원회관으로 와요. 그럼 보좌관들도 못 들어와요. 관리가. 그리고 저하고 그 예산 담당관들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를 제가 미리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때 야당 간사들은 그렇게 시간을 길게 안 끌었나 봐요. 예. 저는 근데 4시간 정도 예. 일일이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연필로 이렇게 쓰면서 1분 있다고 다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국정원의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5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 그다음에 조직, 예. 국정원의 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기밀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상임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야 간사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합의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비공개로 하는데 이제 간사가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야당에게 유리한 것들을 막 다 메모를 하죠. 예. 메모를 하고 또 여당은 당시 새누리당은 뭐 북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때 거. 간사 누구였었어요, 여당은? 그때 2년 제가 정보위 간사할 때 예. 첫 번째는 윤상현, 예. 두 번째는 조원진 이렇게 예. 됐었죠. 이른바 수구의 대표 선수들은 다 나왔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저희가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제 기자들은 다 이게 담타기를 해요. 벽타기를. 근데 이제 브리핑을 하면 그 순간 이제 막 이 자판 두드리기는 소리가 막 들리고 뭐 누가 이제 속보 경쟁을 하니까 대부분 정보위가 열리면 그날 톱뉴스는 정보위에서 다 차지를 했죠. 그럼 정보위 그때 재선 때 한번 건너뛰고 정보위 간사하고 2015년 또 안행이 이제 경찰이 네, 피감기관이죠. 네. 안행이 간사했으면 당과 국회에서 무척 주요한 역할을 한 거로 보이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컷오프가 됐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종인 그분이 그분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어딘가에는 생존해 계시겠죠. 왜 이런 중요한 역할 한 분을 컷오프했는지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뭐 여쭤보지 마세요. 그분이 대답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거 여쭤보면 네. 얼굴이 또 사자상에서 충격으로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리설주 김정은의 예. 부인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논란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당 정보위 의원들은 예. 그게 다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언론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것을 누가 먼저 캐치해서 브리핑을 하느냐. 순발력 이것이 싸움이네요. 이제 예. 그렇죠. 야당의 이제 존재감을 키우는 건데 그렇게 언론에서 뜨겁게 관심 있는 분야는 제가 주로 많이 물어봤고 제가 브리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설주에 관해서 김정은 부인이 맞냐?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맞다. 이제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실제로 내려왔었다. 응원단으로.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리설주에 대해서 언제부터 추적했느냐?
국정원이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성 피부와 같아서 언제 알았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걸 안 어떤 알려주죠. 경로가 알았느냐, 이 자체가 아주 고급 정보예요. 근데 이제 그때 국정원에서 답변하기는 리설주, 예. 김설주, 박설주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예. 있었는데 알고 있었다. 근데 국정원에서 미리 이것을 얘기를 하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댓글 개입 사건이 나왔을 때 그 네. 야당에서 먼저 찾아낸 거 아니에요? 제보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상욱 씨가 예. 처음으로 제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잠복 근무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 가서 이제 잡아낸 건데 예. 뭐 그 과정이야 다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가 쭉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예. 제가 주목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 국정원법 위반만 된다. 예. 그래서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된다. 법정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예.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곳이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다면 공교롭게요. 이게 대한민국 법조항에서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국정원법도 구조고 선거법도 구조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조가 똑같네요. 구조가 똑같아요. 예. 국정원법 구조는 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활동에 관여한 거 자, 아니에요? 이 법은 위반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선거법 제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기관, 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정치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5조 공무원은 그 지위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법 구조나 선거법 구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근데 국정원법만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건 부정선거였다. 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지금까지 한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자료가 중간 수사 결과까지 검찰에 넘어갔는데, 네.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단히 파급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저는 뒤졌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국정원에서. 얘기하죠.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왔으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대단히 많다. 구두 보고 예. 이외의 것들은 메인 서버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방에서 어떤 컴퓨터를 사용했든 간에 중앙 컴퓨터 메인 서버에는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증거 능력으로는 대단히 폭발력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검찰에 넘겨졌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재일 기자님,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댓글부대 팀장 30명에 대한 신원 네. 또 넘겼다? 지금 이제 그 넘긴 내용 중에 하나하나 알려지는 과정에서 맨 예. 처음 언급된 것이 팀장 30명의 신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건 공개 브리핑을 한 건가요? 신원을 이렇게 넘겼습니다라고 하는 거 브리핑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요게 흘러나온 이제 기사인가요? 그 처음에부터 나온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예. 이제 하나씩 내용이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팀원의 신원이 특정됐는데 팀장. 네, 팀장의 예. 보수단체나 탈북자 단체 간부였다. 그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보도 보고 한번 그런 보수단체나 탈북자 단체 관련된 보수 언론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발을 저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큰 이 외곽 단체들이 자의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고 하명을 받고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단체를 실질적으로 이 단체 임원들 팀장들 30명을 수사 권고했잖아요. 권고한 이유가 뭐예요? 네. 수사를 의뢰하면 의뢰하지 권고는 뭐죠? 제 생각에는 이미 이들의 활동한 내용 자체도 다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받는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 이게 환기되는 과정이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자료가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아직 체감으로 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지금 그렇게 목청을 높이고 어디 가서 마이크를 잡고 어디 가서 그동안 박원순 시장을 저렇게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국정원의 주의를 받는 그러면서 그런 여론전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수사에 좀 동력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 직접 당시 정보에 간사했었고 대충 무슨 내용이 전체 내용을 쭉 팔로우하고 있었고 무슨 내용이 서버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보다도 잘 짐작을 하고 있을 터인데 자 MB 측에서는 그 올라가면 원수영 국정원장이 이게 독자적으로 했을 리 만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가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MB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YTN 지난 4일 YTN 보도 보면 국정원 TF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있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을 위반 위중한 사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댓글 기업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쭉 추론을 또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근데 제가 두 가지를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SNS 장악 문건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일보에서 특종했던 건데요. 이게 2011년 10월에 작성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클로즈업을 한번 해보게요. 요건데요. 요 문건인데 요 문건이 5장인가요? 둘, 셋, 넷, 5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 좀 미리 세우죠. 여기서 꼭 세워야 돼요. 아니,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려고. 근데 여기 보면 처음으로 좌티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무슨 용어요? 좌티즌. 좌티즌. 좌파 네티즌. 앉아있는 네티즌이 아니고 좌파 네티즌. 왼쪽 네티즌. 왼쪽 네티즌. 자, 그런데 2011년 10월에 이 작성됐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10월 26일이었죠. 재보궐선거에 진 이유가 SNS 영향력 때문에 졌다. 낙곰수 때문에 진 건데. 그렇죠. 낙곰수 및 SNS. 그래서 이제 깊은 대오각성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작성을 했는데 두 번째 장, 여기 두 번째 장에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코너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님 지시 2011년 4월 및 매월 장차관 SNS 이용 현황 파악 가로 열고 문화부 등 동료에 따라 장차관 이용률이 60%가 65명 중에서 39명에 달하는 등 관심 집중. 야,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럼 국정원 대선 댓글 이 사안이 활동이 철저하게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러니까 아니에요? 장차관의 SNS 활용률 이런 것이 지금 적혀 있어요. 60%라고. 60%로 올라갔다 이제. 그렇죠. 65명 중에 39명. 근데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지시라고 돼 있어요. 2011년 4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우리 정봉주 봉도사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분이죠. 제가 쥐띠예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제가 쥐띠.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얼굴이 비슷하다는 거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배보다는 사과가 낫죠. 자, 그래서 이게 2011년 10월에 작성됐잖아요. 2011년 작성됐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지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은하계 최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에 대해서 장관들도 활용해라. 트위터, 페이스북 해라. 라고 지시가 된 상태에서 한참 후에 6개월이 지나서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깨알처럼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국정원의 SNS. 원래 댓글 보는 게 추미 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또 숨은 SNS 전문가로서. 진짜 SNS 전문가예요. 나 그거 알려준다 그러더니 왜 안 알려줘요? 정청래 의원도 만만치 않은데? 돈 내세요, 돈. 자,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PD수첩 이후에 광우병 이 촛불 집회 이후에 다음 아고라였어요. 처음 출발점은 다음 아고라나 블로그
이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SNS에서 정부 비판적인 것들이 올라온다.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 밀리고 있다.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처음 이 SNS가 인위적으로 재편됐던 것들이 다음 예. 아고라였어요. 그러니까 예. 다음 아고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접니다. 그렇죠. 예. 네, 2008년도 그때 제가 거기 저 블로그는 제가 왕성하게 그렇죠. 고재 이 양반들 기자가 서로 왜 이래 오늘. 블로거였고 저는 다음 아고라에서 암약하고 있었는데 다음 스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가 아니라 다음 스타.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광우병 쇠고기 이 예. 국면은 가장 센 게 누구냐? 조선일보다. 대통령보다 더 세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비판하고 조선일보에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대통령은 사과할 것이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누구냐? 광고주다. 그래서 광고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그 글을 제가 썼어요. 다음 아고라에. 근데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까지 막 퍼다나르고 옮겨졌대요. 그러면서 그때 대중적으로 안티조선 운동, 조중동 아웃 이것이 벌어졌고 조선일보에 실제로 그 스티커도 붙이고 막 쓰레기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월 11일부터 제가 이제 KBS 앞에 가서 정현주 사장 지키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아고라 상황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악플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추천 누르고 선풀. 찬성하고 선풀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아이디어로 계속 인신공격 뭐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도 결국은 다음 아고라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공작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제가 느끼고 주요 진보 논객들의 댓글을 악성 댓글을 달므로 인해서 네. 여기 떠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다음 아고라 측에서도 사실은 이 정부의 로비를 받고 어떤 걸 바꿔줬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추천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하는 것들을 다음 아고라 탑으로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찬반으로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고라는 무조건 진보 진영이 95%의 예. 그런 의견이 그런 진보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절반을 세상의 절반을 그쪽으로 줘버리고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악플러들이 가면서 판이 흐려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소통 활동 하려고 하는 분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예. 제가 다음 정의원님. 아고라에 여러 번 썼는데 그 실제로 이제 미네르바라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미네르바가 경제 이제 최고의 전문가라고. 농객이었고 거기도 결국 이제 이러저런 우여곡절 그때 안 쓰고 저도 떠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 댓글 공작 이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전단을 심리정복으로 확대 개편했거든요. 자, 근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서 그 조직 개편은 무조건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 몇 년도에 조직이 개편된 건가요? 저희가 2012년도 예. 사실은 그 국정원 그 본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할 때 모 의원이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 예. 그 사실이냐. 그리고 심리전단을 지휘하는 모 국장을 실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이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2012년 9월 국정감사 국정감사 때 예. 딱 잡아떼더라고요. 추모국장을. 네. 아니, 추모국장이 아니고 박모국장인데, 거기도 이제 뭐 기소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박모국장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연기인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또 정의원은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또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경향이 있죠. 예, 김종인 대표도 믿었다가 그 곤혹을 그렇죠. 제일 믿었었잖아요. 네. 믿는 사람이 제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네, 벌을 받고 있어요. 자, 2012년 댓글 중에 네. 댓글로도 퍼날려졌지만 또 하나는 당시 정문원 의원 그다음에 그 대표였었네. 그 김무성 대표. 이분들이 NLL 기록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네. NLL을 포기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회자됐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10월 24일인가요? 예. 제가 이제 외통위 그때는 했으면서 정보위를 겸임했으니까 그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경론이 이런 거죠.
원래 NLL 대화록 정상회담 회담록은 원래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기가 끝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제 이관이 돼야 되는데. 그 왜 국정원에 가 있죠? 내용이 이게 좀 기구한데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하는데 뒤에 조명균 지금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 근데 이 녹음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쓰기 메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녹음 상태가 안 좋은데 청와대에서는 그걸 잘 음질이 안 좋으니까 스크립으로 다운을 못 받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기술은 국정원에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이것을 풀고 녹취해서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들이 함부로 남긴 거예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고 국정원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치면 raw material, 그렇죠. 원 자료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raw material이 있고 이것을 잘못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기침하는 것은 기침도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제된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근데 국정원에 보관하면 둘 다 기록물 아니에요? 둘 다. 둘 다 그린 거죠. 그러니까 초안, 수정안. 좀 이렇게 좀 마사지 한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확정안이 대통령 기록물인데 거기는 이제 원본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론컨대는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계속 정상회담 이런 것을 꿰었을 테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것은 합법적으로 갖다 볼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이제 새 나간 거고 또 하나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때 이거를 등급을 낮췄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거다 이것은. 국정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료다. 그러면서 공개를 한 거죠. 지정 기록물로 넘어간 거 말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일반 그 문헌 정도로 등급을 낮춰갖고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공개하는 과정도 얼마나 코미디 같냐면 보통 그러면 그때 공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외통이 다른 상임위에서 그 소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좌관 정보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국정원에서 자료를 갖고 출발한답니다.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갖고. 그래서 제가 엄청 긴장을 하고. 자, 그래서 보좌관한테 제가 직접 지시를 했죠. 그 차장이 오는 것을 사진을 찍어라. 정보위원장실에 들어가는 걸.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겨레 일면 특종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거부를 하니까 새누리당 쪽이 뭐 검토를 해봤는지 한데 공개적으로 분배는 안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2차 도발을 해서 야당 정보위 의원실 다니면서 그냥 뿌려준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우리 보좌관한테도 빨리 반납해라. 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야당 정보위원들도 다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만 본 거죠. 공개하지 않고 반납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왜곡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굴하고 굴종적 자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 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원본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해주공단을 개성공단처럼 여시오. 거기는 안 됩니다.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전까지 그래요. 오후에 바뀝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해요. 김계관 동무 와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정반대로 180대로 왜곡해서 그래서 써먹었죠. 정 의원님,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이 아까 읽어준 문건에 보면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은 결국은 국정원이 MB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 리가 없다. 만약에 그 국정원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이 제가 없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다면 그거로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국정원장이 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이 댓글 부대가 조성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다음 아고라의 그런 이제 대처하는 게 초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활동이 뭐냐면 노무현 정부까지는 이런 SNS 소통의 어떤 마인드로 봤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보수 언론에서 우리 입장을 너무 안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사처럼 우리 어떤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청와대 그런 페이지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오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아고라가 잘 나가
그러면 우리도 아고라를 공략하고 아고라에 우리 쪽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심어. 그다음에 블로그가 잘 돼? 그러면 다 블로그 해. 각 부처도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트위터가 잘 돼? 그럼 다 각 부처 트위터 해. 그게 아까 저기 보고서에 나온 장차관들 SNS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특징이 이명박 정부 때 다음에서 부사장 했던 출신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이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뭐 이름은 아마 소통비서관 그런이지만 이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기획자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획이 돼서 그분이 고재열 기자보다 선수예요? 아니면 덜 선수예요? 예, 그분을 제가 전에 트위터 초기에 제가 좀 가르쳤어요? 제쳤죠. 아, 좀 제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초기에 보면은 정부 부처들은 SNS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연이 시비가 일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장차관들 그런 거 만들 때도 제일 마지막 뭐 검찰이나 그다음에 외교부 이런 데서 특히 안 하려고 그래요. 민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린 너무 민감하고 저기 해서 괜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 입장은 야 니들이 우리보다 더 민감하냐? 우리도 하는데 해서 이제 결국 다 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공식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또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댓글 부대 어떤 그 뒤에 그 문건이나 이런 공략할 때 제가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SNS 흐름 같은 것도 정확히 포착을 해서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쪽으로 무게중심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런 것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연구 기획진들도 있기 때문에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만 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획했던 일이죠. 정 의원님 그러면은 MB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칼끝은 MB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만간 전직 대통령을 꼭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아마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12년 9월 2일 MB와 박근혜 둘이 100분간 독대를 했다. 그리고 독대를 한 것은 무슨 뭐 태풍 대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9월 2일 독대 이후에 9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댓글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통계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9월 2일 전까지는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좋죠. 근데 9월 2일 그 하고 난 다음에 무척 화기애애해지고. 우리 봉도사께서 굉장히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뭐 이러면서. 저는 그냥 공개하라고 하고 피켓 시위한 적밖에 없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정원 댓글 뭐 이런 것을 기획하고 했다면 실제로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끊임없이 MB 정부의 국정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승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대단히 큰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될 게 임 과장 사망 사건은 또 짚어야 되잖아요. 임 과장 사건은 그때는 이제 행안위 간사였었고 안행위 누구보다도 안행위 간사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임 과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야산에서 발견된 그 지점 죽음의 동선을 제가 뒤따라도 가봤고 역추적도 해봤고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7대 의혹을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해소된 게 없어요. 저기 지금 마티스 사건 자살 타살 7대 의혹 해갖고 이제 정 의원님이 제기했던 건데 자,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임 과장 부인은 왜 112 신고 후 또 취소를 하고 취소를 또 확인해요. 그다음에 다시 재신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경민 제 후임 정보위 간사로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 제3차장이 8시 40분경에 119로 신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왜 소방에게 지시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잖아요. 그럼 폴리스 라인을 치고 국정원 직원인들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도요. 신고를 받고 찾아가는데 그냥 우리 일반 내비게이션 키를 켜고 저도 갔거든요. 그 현장까지. 근데 굉장히 헤맵니다. 산 77번지다. 화산리 34번지다.
근데 그게 외길이거든요. 한 200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산 77번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화산지 34번지가 이제 현장인데 예. 발견을 못했다 하면서 몇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국정원에서 작업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경찰을 왕따시켰고요.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게 12시 50분입니다. 근데 임 과장 이분이 그 어느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건가요? 임 과장이요.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던 구매 담당자가 국내 기술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걸로 승진을 했어요. 어허. 나중에 부인의 증언에 예. 의하면 승진을 해서 다른 곳을 발령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출을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윗선에서 그 문자하는 것도 이번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승진을 앞두고 네가 해킹 프로그램 담당자였다는 것도 고가에 적어놓으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은 사안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런 예. 도청 프로그램을 RCS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이제 구매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예. 국정원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이 선을 끊을 필요가 있었겠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국정원 13개 적폐청산 리스트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부친께서 임 과장 예. 부친께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멍들었고 자기는 자살로 생각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임 과장이 구입했던 그 해킹 프로그램이 당시 이 아랍의 봄 이후에 그런 아랍 독재 국가들이 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예. 그리고 여론전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그때 주로 구입했어요. 우리나라 예. 빼놓고는 그건 뭐 미국 정보기관이나 뭐 그런 독일 정보기관 그런 데서 구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 독재 국가에서 국민 고재열 감시하고. 기자가 아는 게 많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 문제 관련해서 지금 국회에 계셔야 되는데 김종인 전 대표 때문에 국회도 못 들어가시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부르신다. 8월 15일 화요일 정봉준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8월 14일 어제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기도 했었죠. 지난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생존해 계신 할머니는 37명, 평균 연령은 90.5세에 달합니다. 할머니 모두 일본의 공식 사죄를 듣기 전엔 돌아가실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고 계시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야속한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전문가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죠. 윤미향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은 8.15 그 경축 행사도 있었고요. 의미 있는 날이었었죠. 두 분의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군 전쟁 성노예 두 분이 초청받았다고요? 네. 근데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던데. 뭐 이번 이제 경축식에서는 뭐 무엇보다도 예. 지금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서 이어졌다는 것들도 명확히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멋지게 얘기했어요. 네.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하지 않고 2019년은 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다. 네. 아하. 뭐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건 저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갖고 탄핵됐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늘 마치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친일을 하면 3대가 부유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가난하다 했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보훈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손보겠다. 뭐 그런 부분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바로잡히지 않은 역사 때문에 괴로웠던 것에 대해서 일거에 각 분야에 걸쳐서 한번 다시 좀 리셋하는 그런 의미의 광복절 기념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니까 제가 여쭙게요. 네. 나치 치하에 있었던 게 3년이거든요. 예. 프랑스가. 3년은 아니고 4년 몇 개월, 5년이 4년? 좀 안 되는 그런가요? 일 겁니다. 예. 모르는 게 없어요, 역시.
자, 나치 부역자로 체포된 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거기서 이를테면 이제 뭐 사형 선고만 받은 사람이 뭐 어느 정도 그리고 뭐 그 전범의 수준에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일단 만큼 99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예. 사형된 분들 몇 명이죠? 실제 사형된 분은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은데 않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이 6천 명. 예, 6천 명 정도 되죠. 무기징역 받은 사람들. 또 그거보다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숫자를 얘기하세요. 허벅거리지 말고 2만 명. 시험 범위를 좀 주셨어요. 2만 명. 네. 그런데 우리 36년 동안 친일로 처벌받은 사람이 저희는 뭐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반민특위가 꾸려지긴 했지만 예. 수사 거의 초기에 무력화됐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명도 없어요. 예. 예. 윤 대표님. 네. 이런 우리가 치욕적인 역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한테 초청받았던 할머니들 감회가 좀 새로웠겠어요? 두 분이 구순이 되시는 이제 기론옥 할머니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을 하셨는데 두 분이 계속 싱글벙글 하시고요. 아마 그동안에 광복절 때는 사실은 잘 웃을 일이 슬펐잖아요. 없었어요. 네. 늘 이제 우리는 해방되지 않았다라고 할머니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할머니들이 계속 웃으셨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피해자들을 전쟁 때도 제일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예. 나라에 주권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혀 역사가 청산되지 않고 친일의 역사가 청산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친일 역사뿐만 아니라 그렇게 끔찍했던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일본의 전범들조차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베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가 처벌되지 않고 나중에 총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시 노부스케 만주국을 세운 장본인. 그렇죠. 남경대학살의 주범이기도 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가장 최측근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나치 그 히틀러의 최측근이 독일의 총리가 됐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죠.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는 그런 게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가 지금 2년 동안 정말로 의도적이든 아니면 또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든 제대로 밝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비로소 예. 할머니들이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의지도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국 각지에서 국제사회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당신들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비로소 그 어떤 인식뿐만 아니라 예.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것 그게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대 활동을 하시면서 위안부 할머니, 기론옥 할머니 가수 데뷔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데뷔곡은 뭔가요? 15곡을 수록을 했는데요. 예. 이제 할머니가 주로 어릴 때부터 계속 불렀던 노래예요. 특별한 노래는 아니고. 근데 특별히 이제 기론옥 할머니 같은 경우는 13살에 평양에서 끌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옛날에 이제 13살은 아직 뭐 영양도 그렇게 예.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더 어린 아이였죠. 몸은. 생각은 어떤 삶이 가난하면 아이를 어른으로도 만들어주기도 성숙하게 하지만 만들죠. 네. 몸은 그랬는데 그 13살 어린 아이가 집을 떠나서 예. 아직도 못 돌아가신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위암으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자기는 노래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었을 아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 최근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못된 구석이 있는 게 여성들이 특히 홀로 사는 여성이 해방 이후의 삶을 살 때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 사위가 예쁘거나 이런 분들을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좀 비하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연예인 그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딴따라라든가 이런 굉장히 비하적인 용어를 썼던 것처럼 요즘 잘하면 대중의 스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기론옥 할머니는 그래서 노래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노래를 뽐낼 수가 없었대요. 또 물론 살아내느라고 노래를 부를 여가도 없었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위안부 피해라는 걸 신고를 하신 이후에 예.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봤던 것처럼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 잘 부른다고 칭찬을 하고 예. 할머니 노래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칭찬이 할머니의 어떤 그 노래 잘하는 것
그것을 정말 잘하는 것대로 끌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머니가 잘하는 것, 위안부 피해자 기록록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지 않았으면 우리의 할머니들처럼 살았을, 꿈을 꾸고 살았을 그 기록록의 꿈을 이뤄드리자라고 해서 가수로 데뷔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뒤에서 도와드렸습니다. 아, 근데 지난주 일본 공항에서 왜 조사를 받으셨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마 일본이 위기를 느끼고 있나 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소녀상 설치한 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아주 무척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던데요. 지금 하나 설치했나요? 아니요. 미국에만 지금 3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호주 시드니에도 하나 있고요. 독일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 평화비가 저희들은 그걸 평화비라고 평화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평화비를 세울 때마다 일본의 우익 민간 단체들만이 아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압박을 하는데 특별히 호주에 세워질 때만 해도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은 호주의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상징하는 그들은 이제 소녀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녀상이 세워지는 것은 일본에 대한 민족 차별이다, 인종 차별이다. 그게 무슨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이상한 네,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서 고소까지 해서 소송까지 철거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로 지금 국가인권위나 같은 조직에다가 결국은 기각됐죠. 자신들이 36년간 했던 인권 학대는 어떻게 하고요? 그게 진정으로 오히려 인종차별이고 민족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 또 그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평화 활동, 그게 이제 평화비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민족 차별이다, 인종 차별이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우리 일본에 대한 웃음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독일에 설치할 때는 독일 국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좀 그 환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죠. 그러지 않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참 슬퍼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왜 그러죠? 자신들도 그렇게 자신들도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고 또 자신들은 사과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제대로 과거 역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우리 독일을 본받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오히려 유럽이나 세계에서 존경을 받을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도 그렇게 완전하게 청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치의 그 어떤 잔악한 범죄 중에서 사실은 유태인들에 대해서 저질렀던 어떤 홀로코스트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사과하고, 처벌도 하고 사과도 하고 했지만 소수민족, 예를 들면 성적 소수자라든가 집시라든가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무참한 어떤 인권유린 학살 그런 걸 저질렀거든요. 근데 아직 세계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아픔 기억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독일에서 저희들과 함께 사과가 아직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일본이 세계 위안부의 날이 다가오면서 좀 예민하게 굴고 있는데 최근에 스가 요시히데 이런 일본말은 잘 발음도 안 돼요. 일본어 잘하세요? 저는 일본어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징용으로 또 끌려가셨던데 일본어. 아버지가. 아버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서울 시내버스에 소녀상을 태운 걸 두고 난리를 쳤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뭐 일본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소녀상에 대해서 그런 설치에 대해서 방해 공작도 하고 그리고 끝없이 어떤 대세김질, 소가 대세김질하듯이 그런 이 우리로 봐서는 분명한 망언을 하는데 이번엔 조금 말을 그래도 좀 돌려서 했네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한국 정부가 자꾸 골대로 옮기고 있다라는 이제 비판을 해서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라는 골을 명확하게 우리가 한국인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골을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은 그걸 자꾸 회피하면서 이 마무리 지었다라고. 2015년 12월 28일에 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시 또 새로운 골대를 만들고 있다. 이제 그렇게. 축구는 맨날 우리한테 지면서 무슨 축구 예를 들어요? 하여튼 여러모로 좋지 않은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길이 많이 막히죠? 네. 예, 인사하시죠.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송기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자리했었었죠. 네, 그때도 정보 공개 소송 때문에 같이 했었죠. 위안부 합의 문건에 대한 공개를 하라. 그거 있었나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작년에 이 2015, 12, 28 공동 발표에 이르게 된 그 협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본이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 그 협의 과정에서요. 어허. 그래야 이게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뭐 최종적인 해결, 뭐 골을 넣었다는 그게 성립 가능하려면 이제 역사적 진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핵심적인 강제 연행을 일본이 과연 인정하는 기초에서 협의가 진행됐는지. 중요한 거네요. 네, 그 정보를 공개하라고 이제 작년에 행정법원이 판결을 했죠. 근데 외무부에서 또 항소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러면은 현재까지? 네, 지금 외교부가 이제 이른바 위안부 TF라고 해가지고 그 2015, 12, 28 공동 발표 협의 과정을 재조사하겠다, 재점검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국면이 가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그 핵심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소 지금 모순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2.28 협의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큰 원칙에 대해서 그걸 실제로 이제 담당하고 진행했던 외교부 공무원들이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인정할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아직 좀 내부적으로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지금 정권 교체가 돼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촛불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또 새로운 장관도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큰 원칙은 잡았겠지만 그러나 막상 세세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12.28 공동 발표를 진행하고 추진했던 그 공무원들이 일정한 어떤 그 영향력을 아직도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전에 박근혜 그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속성상 뻔히 그런 일을 하고도 남겠다. 이해되지만, 지금은 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설사 외교부 장관, 외교부 부처 직원들이 그때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 정부 성격상 불가피했다 하고 지금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이제 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안팎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민사소송 5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이죠? 그건 이제 저희 민변에서 이 위안부 대책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엔에서든 또 국제법으로든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범죄잖아요. 우리 임 대표님 와 계십니다만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든 또 일본 우리 국내법상으로든 그런 국가의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 책임, 여러 책임 중에 하나가 이제 민사 책임이고요. 그 민사 책임을 고하는 소송을 민변 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윤 대표님, 아까 우리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7분의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시고, 평균 연령이 90세가 넘어갔고.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할머니들의 시간하고 우리들의 시간이 달라요. 근데 지금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때 할머니들이 한번 무너졌고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라든가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서 직접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피해 당사자들이었고 미국이나 유럽 나라를 돌면서 그 나라 의회에서 결의를 채택해달라고 로비를 했던 것도 피해 당사자들이었고. 피해 당사자들이었고. 그렇죠. 저희들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렇죠. 만들어왔던 거죠. 만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12월 28일 한일 합의 때 국민이 만들어왔던 거를 정부가 정말 폭력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있는 문제를 정부가 합의를 해버린 거죠. 근데 그때 한번 할머니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 정부에게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그냥 우리가 그대로 해올 걸. 정부에게 가만히 있어라. 너는 할 수 없으냐 가만 놔둬라. 그렇게 했을 걸. 왜 우리가 정부에게 그래도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해결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해결은커녕 10년, 20년 전으로 돌려놨다, 망쳐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촛불이 정권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희망을 확 갖기 시작했어요.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부터 이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아니었고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그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고 그리고 국민들이 일본과 대립구도를 하면은 지지도가 오르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도 제기하고 심지어 부처 간에 서로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경쟁을 할 만큼 이를테면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 이건 문화부 행사인데 여성부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그때는 문화부가 아니라 여성부 장관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가로채기를 해나갈 만큼 위안부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기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3.1절 축사 때도 일본의 사과나 이런 거 없이 위안부 문제 하지 않을 것처럼 강경하게 발언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해놓은 꼴은 이게 기본적으로 위안부 합의라는 건 사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과를 피해자가 인정하지를 않는 사과인데 그것을 불가역적인 사과라고 절대 다시 사과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십니까? 피해 당사, 일단 사과라는 거의 기본은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를 해서 그 당사자가 해야지. 그리고 사과하는 사람이 야, 이제는 이게 마지막 사과야. 이제 더 이상의 사과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세상의 어떤 상식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만약에 민간에서 벌어졌다면 변호사법 위반인 것 같아요. 나는 합의 볼 생각이 없는데 피해 입은 나는 합의 볼 생각이 없는데 우리 변호사가 가서 합의를 해주고 그 합의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더니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고 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거는 그냥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에서 타칭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 의뢰인을 의뢰인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민변에서 소송을 걸 때 전 박근혜 정부도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정당한 피해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로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변호사가 지금 민사 소송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를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죠. 한국 정부를 하나 상대로 소송을 낸 거고요. 왜냐하면 그 한일 합의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어떤 우리들에게 그 법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해결하라라고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또 차단해버린 거잖아요. 그 권리까지 정부가 막아버린 거잖아요. 정부가 우리 권리를 막았기 거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나 소송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 법원에다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한일 합의를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아직 뭐 진행도 못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란 소송은 계속 지금 몇 차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가운데서 한국 정부가 그 합의는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한다라든가 그런 중요한 판단들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쪽에서 하나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공개는 안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했잖아요. 나는 한일 합의를 무효하겠다. 그리고 10억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하고 10억 엔도 반환하겠다. 재협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교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고 여가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할머니들이 보기에는 뭐였냐면 그동안에는 시간 끌기로 보였던 거예요. 화해치유재단 같은 경우도 10억 엔을 지금 계속 화해치유재단이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 돈에서 10억 엔에서. 화해치유재단은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멈춰야 되는데 뭐라고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냐면은 검증 조사가 끝날 때까지 끝나서 한일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이미 다 드러났는데. 그럼 잠정적으로 일단 먼저 합의를 멈춰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우리들은 그렇게 보여지죠. 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느냐. 1심에서 판결까지 났으면 항소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바로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외교를 할 수가 없대요, 일본하고. 외교부 입장,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로 답변 준 건 아닌데 구두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외교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나라 법원은 어디 법원이에요? 법원에 결정문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올해 지금 뭐 8.15 이런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할머니들이 웃고는 계시지만 그런 생각은 하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우리 기다리게 하다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뭐 벌써 돌아가시고. 이렇게 그렇죠. 올해 벌써 2분이 돌아가시고 또 37분 생존자들이 사실은 우리 김군자 할머니도 그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어요. 근데 주무시다 가신 거거든요. 할머니들의 시간은 그래요. 우리 속담이 이랬잖아요. 겨울철 날 따뜻한 거 믿지 말고 어르신 건강한 거 믿지 말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시간이 다른데 그거를 연말까지 조사를 끝내서 연말에 하해치유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돼요. 이게 뭐 의지가 진짜 있는 것인가? 근데 뭐 다행히 오늘 8.15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에게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을, 그러니까 무효라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국제 기준에 입각해서 진실 규명, 뭐 보상 또 그런 어떤 조치를 촉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밑에 공무원, 외교부 기관들이라든가 여성가족부 기관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역이잖아요. 적폐 주역이죠. 그걸 이끌었던. 근데 그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송 변호사님, 이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 우리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효다. 외교적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을까요? 지금 이 2015-1228 공동 발표의 법적 성격, 그게 과연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합의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서로 국가 간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 낸 정부 서면을 보더라도 그건 어떤 국제법적인 조약이 아니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오늘 어떤 그 의미 있는 원칙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마치 그 합의는 그냥 합의가 있는데 우리 국민 여론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대단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흐름이 있었거든요. 너무 오랜 동안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근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중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또 국가에 의한 즉 전시 성노의 문제의 그 본질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공통의 그런 역사적 진실 이것을 한일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12.28 공동 발표 이후에 유엔에 낸 문서라든지 또 총리의 일본 국회에서 공식 발언을 보면은 강제 연행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모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이 국제법 그리고 어떤 역사적 진실 즉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 이 2015-12.28 공동 발표라는 게 합의로서 성립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우리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일본에서 받아들이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합의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그게 도대체 어떤 합의인지 지금 이제 다시 그 진상 파악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일본에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이제 매듭이 묶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현지 야스쿠니 신사 르포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연합뉴스에 있는 제 친구 기자가 그 썼더라고요. 직접 사진도 이렇게 찍었는데 충격적인 저는 그 한마디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일본인이 그것은 이제 다 합의가 끝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한마디 때문에 저는 정말 욱했어요. 뭐냐면 돈이 부족하냐? 네. 거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배상을 했잖아요. 그 10억 엔을 가지고 일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것이냐? 네.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잘못된 합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 어떻게 받아주게? 돈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로 볼 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일본에서 그 일본 강요들이 이 2015-12.28 공동 발표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한 걸 보면
그 사람들도 이걸 법적으로 합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이다. 그러니까 한국 스스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정한 방침을 천명한 것이지 두 나라 사이의 어떤 뭔가 이루어진 것은 구속력이 있는 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정사실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게 법적 성격이 뭐냐라는 문제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요 12.28로 다 끝났다라고 본단 말이죠.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일본 정치인들은 또 일본 공식 문서는 아예 이제 역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 12.28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금 이제라도 또 위안부 TF가 저는 이걸 연말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 그거를 변호사님 그거를 뭐가 잘못됐냐 이거 지적이 앞서고 그 국제 간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효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정부가 선언하면 일본은 아니다. 그럼 너네대로 주장을 해라. 그럼 국제사회에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이제 우리 할머니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네, 뭐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은 이제 뭐 그런 외교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가 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걸 굳이 연말까지 갈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다 어떤 내용으로 뭐 어떤 협의가 있었고 그런 게 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는데 외교부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매듭을 지어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래야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은 더 기정사실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뭔가 있다라고 오해를 받는 거죠. 오해인지 진실인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지만 뭔가 이미 다 드러난 것 말고 정부가 연말까지 조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럼 뭔가 계속 부정은 하지만 있지 않는가. 지금 특히 이제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판결까지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항소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정말로 외교적으로 저거 공개되면 큰일 나는 그런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굴욕적인 동의를 해줬고. 그렇죠. 그거를 깨끗하게 해소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정말로 신뢰를 받으려면 지금 문서 공개해야 되고 12월까지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난 거 다 확인하고 문서도 사실은 8월 말까지 금방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고 복잡한 65년 한일협정과 같은 문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8월 말까지라도 충분히 시간은 가능하다. 8월 말 정도 돼서 그래도 한국 정부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한일합의 무효화에 대한 선언 또 뿐만 아니라 뭐 화해치유재단은 당연히 그럴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9월에 유엔에 또 회의 일정이 있고 11월에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인권 보고서를 검토하는 UPR 회의가 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거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정부의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를 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때문에 인권이 우리는 유린당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인권 보고서에는 위안부 문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현황들이 저희들은 빨리 지금 수정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바뀌었는데 관료는 바뀌지 않고 관료는 박근혜 정부의 관료고.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으면 밑에는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감옥 갈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요. 움직이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 움직이면 충분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해치유재단 같은 거를 이렇게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사실 너무 또 막무가내로 해버리면 거기에 속했던 사람은 왜 우리 만약에 이를테면 소송을 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제 그걸 검토하고 하면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님, 화해치유재단 같은 경우도 이게 실무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게 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그 화해재단을 자 오늘서부터 우리는 합의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단을 활동을 중지한다. 활동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내일서부터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중지 선언을 하고 그 후속 작업은 나오면서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화해치유재단 경우는 이제 그게 처음 조직될 때부터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정관을 보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상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해상 결정을 적법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건 어떤 마치 뭐 대통령이 바뀌니까 어떤 일정한 절차도 확 무시하는 그런 걸 염려할 필요도 없이 화해치유재단 내부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따라서 해상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답답하네.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 결국은 아까 고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 애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이를테면 돈이 부족하냐. 심지어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뭐 전화 사기단이다. 네. 전화해서 돈 쏴주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랬죠. 돈 받자마자 딴 말 한다.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억엔의 그 문제의 돈이 결국 이제 화해치유재단과 결부돼서 왔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은 적법 절차로 밟아 스스로 해산하고 그 돈 문제도 역시 저는 일정하게 그 재단의 틀을 밟아서 돌려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단기간 내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교부 관료들이 외교부 공무원들이 의지네요. 네. 바르게 움직이도록 더 많이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예, 지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요. 여기서 이제 고노 외무상하고 강경화 외부장관이 만났는데 거기서도 또 서로 자기들 입장만 얘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경화 장관도 그렇게 강한 입장은 밝히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후보 시절에 지명자 후보 시절에 상당히 강경했었는데. 네, 더군다나 국제 인권 기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일본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한다면 저쪽 뭐 고노 외상이 뭐라고 한들. 오히려 한국 외교부의 그 어떤 발언이 훨씬 국제사회적으로 도덕적 우위의 외교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명예도 올라갈 것이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음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뭐 피해자들이 믿어도 되겠다. 저 정도면 제대로 해나가겠구나라는 발언들이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도 8.15 기념사를 할머니들이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타종에도 참석하셨던 우리 김복동 할머니 뭐라고 하셨냐면은 희망이 싹트는 것 같으네 하시고는 그래도 또 모르지 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늘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면 우리 정부와 우리 외교부의 문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답답하기만 하네요.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다. 그래도 이제 희망은 있는 것이 이제 오늘도 할머니들이 희망이 싹트고 있네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 정의기억재단 중심으로 해서 정대협과 함께 10억엔 반환 촉구 서명 캠페인이라든가 또 지금 거부하고 계신 분들에게 앞으로 100일 동안 모금을 해서 할머니들에게 또 기금을 또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해방하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해방 72주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합의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비공개로 하는데 이제 간사가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야당에게 유리한 것들을 막 다 메모를 하죠. 메모를 하고 또 여당은 당시 새누리당은 뭐 북한 정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 그때 간사 누구였었어요, 여당은? 그때 2년 제가 정보위 간사할 때 첫 번째는 윤상현. 두 번째는 조원진 이렇게 됐었죠. 이른바 수구의 대표 선수들은 다 나왔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저희가 브리핑을 하게 되면 이제 기자들은 다 이게 담타기를 해요. 벽타기를. 근데 이제 브리핑을 하면 그 순간 이제 막 이 자판 두드리기 소리가 막 들리고 뭐 누가 이제 속보 경쟁을 하니까 대부분 정보위가 열리면 그날 톱뉴스는 정보위에서 다 차지를 했죠. 그럼 정보위 그때 재선 때 한번 건너뛰고 정보위 간사하고 2015년 또 안행이 이제 경찰이 피감기관이죠. 안행이 간사했으면 당과 국회에서 무척 주요한 역할을 한 거로 보이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컷오프가 됐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종인 그분이 그분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어딘가에는 생존해 계시겠죠. 왜 이런 중요한 역할 한 분을 컷오프했는지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뭐 여쭤보지 마세요. 그분이 대답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거 여쭤보면 네. 얼굴이 또 사자상에서 충격으로 또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리설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논란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야당 정보위 의원들은 그걸 다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언론들이 궁금해하는 것, 이것을 누가 먼저 캐치해서 브리핑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렇죠. 야당의 이제 존재감을 키우는 건데 그렇게 언론에서 뜨겁게 관심 있는 분야는 제가 주로 많이 물어봤고 제가 브리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설주에 관해서 김정은 부인이 맞냐?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맞다. 이제 확인해 줬어요.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실제로 내려왔었다. 응원단으로.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리설주에 대해서 언제부터 추적했느냐? 국정원이 알고 있었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정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성 피부와 같아서 언제 알았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걸 어떤 경로가 알았느냐, 이 자체가 아주 고급 정보예요. 근데 이제 그때 국정원에서 답변하기는 리설주, 김설주, 박설주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다. 근데 국정원에서 미리 이것을 얘기를 하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사실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댓글 개입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야당에서 먼저 찾아낸 거 아니에요? 제보를 받고? 그렇습니다. 김상욱 씨가 처음으로 제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잠복 근무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 가서 이제 잡아낸 건데 뭐 그 과정이야 다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고재일 기자가 쭉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제가 주목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 국정원법 위반만 된다. 그래서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된다. 법정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곳이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다면 공교롭게요. 이게 대한민국 법조항에서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국정원법도 구조고 선거법도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조가 똑같네요. 구조가 똑같아요. 국정원법 구조는 원장, 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정치활동에 관여한 거 아니에요? 이 법은 위반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거법 제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기관, 단체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정치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85조 공무원은 그 지위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법 구조나 선거법 구조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국정원법만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주장했고.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건 부정선거였다.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지금까지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자료가 중간 수사 결과까지 검찰에 넘어갔는데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단히 파급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저는 뒤졌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으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대단히 많다. 구두 보고 이외의 것들은 메인 서버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방에서 어떤 컴퓨터를 사용했든 간에 중앙 컴퓨터 메인 서버에는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증거 능력으로는 대단히 폭발력이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검찰에 넘겨졌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고재일 기자님, 그런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댓글부대 팀장 30명에 대한 신원 또 넘겼다? 지금 이제 그 넘긴 내용 중에 하나하나 알려지는 과정에서 맨 처음 언급된 것이 팀장 30명의 신원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공개 브리핑을 한 건가요? 신원을 이렇게 넘겼습니다라고 하는 걸 브리핑을 한 건가요? 아니면 흘러나온 기사인가요? 그 처음에부터 나온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하나씩 내용이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팀원의 신원이 특정됐는데 팀장. 팀장의 보수단체나 탈북자 단체 간부였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보도 보고 한번 그런 보수 단체나 탈북자 단체 관련된 보수 언론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발을 저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외곽 단체들이 자의적으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예산을 받고 하명을 받고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단체를 실질적으로 이 단체 임원들 팀장들 30명을 수사 권고했잖아요. 권고한 이유가 뭐예요? 네. 수사를 의뢰하면 의뢰하지 권고는 뭐죠? 제 생각에는 이미 이들의 활동한 내용 자체도 다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받는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 이게 환기되는 과정이 노무현 정부까지는 이런 SNS 소통의 어떤 마인드로 봤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보수 언론에서 우리 입장을 너무 안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사처럼 우리 어떤 하나를 만들자. 그래서 청와대 그런 페이지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로 오면은 어떻게 바뀌냐면 아고라가 잘 나가? 그러면 우리도 아고라를 공략하고 아고라에 우리 쪽 얘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심어. 그다음에 블로그가 잘 돼? 그러면 다 블로그 해. 각 부처도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트위터가 잘 돼? 그럼 다 각 부처 트위터 해. 그게 아까 저기 보고서에 나온 장착한데 SNS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리고 특징이 이명박 정부 때 다음에서 부사장 했던 출신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이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뭐 이름은 아마 소통비서관 그런이지만 이런 활동이 어떻게 보면 기획자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획이 돼서 그분이 고재열 기자보다 선수예요? 아니면 덜 선수예요? 예, 그분을 제가 전에 트위터 초기에 제가 좀 가르쳤어요? 제쳤죠. 좀 제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죠. 초기에 보면은 정부 부처들은 SNS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연이 시비가 일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장차관들 그런 거 만들 때도 제일 마지막 뭐 검찰이나 그다음에 외교부 이런 데서 특히 안 하려고 그래요. 민감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너무 민감하고 저기 해서 괜히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청와대 입장은 야 니들이 우리보다 더 민감하냐? 우리도 하는데 해서 이제 결국 다 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제 공식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또 비공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댓글 부대 어떤 그 뒤에 그 문건이나 이런 공략할 때 제가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SNS 흐름 같은 것도 정확히 포착을 해서 앞으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페이스북 쪽으로 무게중심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가야 된다. 그런 것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연구 기획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만 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획했던 일이죠. 정 의원님 그러면은 MB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칼끝은 MB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만간 전직 대통령을 꼭 수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아마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12년 9월 2일 MB와 박근혜 둘이 100분간 독대를 했다. 그리고 독대를 한 것은 무슨 뭐 태풍 대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9월 2일 독대 이후에 9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댓글이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통계를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9월 2일 전까지는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 좋죠. 근데 9월 2일 그 하고 난 다음에 무척 화기애애해지고. 우리 봉도사께서 굉장히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뭐 이러면서. 저는 그냥 공개하라고 하고 PCC 한 적밖에 없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국정원 댓글 뭐 이런 것을 기획하고 했다면 실제로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끊임없이 MB 정부의 국정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승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오른다면 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대단히 큰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될 게 임 과장 사망 사건은 또 짚어야 되잖아요. 임 과장 사건은 그때는 이제 행안위 간사였었고
네, 안행이 누구보다도 간사. 안행이 간사. 네.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임 과장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 그 야산에서 발견된 그 지점 죽음의 동선을 제가 뒤따라도 가봤고 역추적도 해봤고. 예.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7대 의혹을 예. 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해소된 게 없어요. 저기 지금 마티스 사건 자살 타살 7대 의혹 해갖고 이제 정 의원님이 제기했던 건데. 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임 과장 부인은 왜 112 신고 후 또 예. 취소를 하고 취소를 또 확인해요. 예. 그다음에 다시 재신고를 합니다. 어허. 이게 이제 시간차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신경민 제 후임 정보위 간사로 확인해 본 결과 국정원 제3차장이 8시 40분경에 119로 신고하라고 지시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왜 그에게. 소방에게 예. 지시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경찰이 현장을 장악하잖아요. 그럼 폴리스 라인을 치고 국정원 직원인들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했는데 119도요. 예. 신고를 받고 찾아가는데 그냥 우리 일반 내비게이션 키를 켜고 저도 갔거든요. 그 현장까지. 예. 근데 굉장히 헤맵니다. 산 77번지다. 화산리 34번지다. 근데 그게 외길이거든요. 한 200m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산 77번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화산리 34번지가 이제 현장인데 예. 발견을 못했다 하면서 몇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국정원에서 작업했다는 흔적이 곳곳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 경찰을 왕따시켰고요.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게 12시 50분입니다. 근데 임 과장 이분이 그 어느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건가요? 그 임 과장이요.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던 구매 담당자. 담당자가 국내 기술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걸로 승진을 했어요. 어허. 나중에 부인의 증언에 예. 의하면 승진을 해서 다른 곳을 발령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출을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윗선에서 그 문자하는 것도 이번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승진을 앞두고 네가 해킹 프로그램 담당자였다는 것도 고가에 적어놓으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실제로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잘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은 사안인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런 예. 도청 프로그램을 RCS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이제 구매했다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예. 국정원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이 선을 끊을 필요가 있었겠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국정원 13개 적폐청산 리스트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부친께서 임 과장 예. 부친께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멍들었고 아하. 자기는 자살로 생각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증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임 과장이 구입했던 그 해킹 프로그램이 당시 이 아랍의 봄 이후에 그런 아랍 독재 국가들이 이 국민들을 감시하고 예. 그리고 여론전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 그때 주로 구입했어요. 우리나라 예. 빼놓고는 그건 뭐 미국 정보기관이나 뭐 그런 독일 정보 8월 15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탈법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중간수사 결과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4년 만에 댓글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는데요. 보수정권 9년간 철저히 감춰졌던 국정원의 검은 역사, 이제는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 불법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열 시사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네. 그 왜 또 다루나 봤더니 오늘 심화학습을 심학습. 네. 아니 요것 플러스 그러니까 어제는 대선 댓글 개입을 다뤘는데 오늘은 NLL 대화록. 그다음에 임 과장 죽은 과정. 네. 그런 것까지 좀 쪽집게 정 선생님과 함께 쪽집게 정 선생. 저분이 학원을 하셨었어요. 예.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지열 기자님. 네. 예. 8월 15일 맞이해서 뜻깊은 날이에요. 72년, 2주년. 아버님이 징용에 끌려가셨었다고요. 네. 너무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자세히는 듣지 못했는데 홋카이도 쪽으로 징용을 예. 가셔서 거기에서 또 징용을 거기 하시고 거기서 또 일본 여인을 만나서
앞서 결혼도 하신 걸로. 몇 년 계시다 좀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던 걸로 들었는데요. 예. 그럼 그 역사를 이제 또 찾아가 봐야겠죠. 이제 숙제입니다. 고재열의 일본 역사. 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일본 역사에 좀 정통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어디까지 내용을 넘긴 건 공개를 안 했죠? 네, 지금 이제 2차 분량을 이제 넘겼고요. 예. 일단은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뭐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지난 2012년 대선에 대한 국정원 이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는 2013년 6월 14일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던 것으로 출발하고요. 그렇죠. 지금 그 그래프가 나오네요. 네, 2014년 9월 11일에 1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정원법 쪽은 유죄, 공직선거법 쪽은 무죄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징역 2년 6개월에 처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아서 구속되지는 않았고, 그런데 2015년 2월 9일 2심 때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도 유죄를 받게 되고 바로 그리고 선고가 이제 징역 3년 받았는데 원세훈 전 원장이 이때 법정 구속이 되죠. 네. 예. 그런데 그해 7월 16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재판하라, 뭐 이런 파기환송 취지로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다시 고검에 도법으로. 저때도 논란이 됐었죠.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 위반 증거가 불충분하다. 네.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파기환송을 처음 본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파기환송 왔더니 이제 거기에 재판을 받았던 그 판사는 유죄 혐의를 받았던 국정원법까지도 또 건드리려고 했던, 뭐 그래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다 이제 8월 14일 어제 검찰이 국정원 이 댓글부대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서 재수사를 착수하고, 그리고 이제 변론 재개 신청은 아마 지금 자료를 검토한 뒤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하게 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8월 30날 이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결정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고 지금 이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해 놓은 상태인데 뭐 지금 추가 변론 제기해서 재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확정하고 징역 살 때 또 추가 뜨면 더 좋을 텐데. 그럼 징역이 고통스러워지네. 맞은데 다시 맞으면 더 아프니까. 찔린데 또 찔리고. 자, 정청래 의원님. 네.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 뭐 일 안 하고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일 안 하고 소일하는 게? 백수의 자유죠. 네. 나오자마자 아재 개그를 빡빡 날리는 거예요? 아니 뭐 정글의 왕자 백수처럼 호령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눈빛은 사자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사자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사자처럼. 네. 방송도 요즘 열심히 하시고. 뭐 그다지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으로 그냥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정청래 의원을 모신 게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알려진 NLL 대화록 공개하고 대선 댓글 개입 사건이 막 수면 위로 오를 때 2012년, 2013년에 정보위 간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인과장 사망 의혹이 불거졌던 2015년에는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보위는 뭐를 하는데요? 네? 정보위는 뭐 하는데요? 정보위는 거기서 있던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공개도 많이 하고 언론 브리핑도 하는데 정보위의 피감기관은 국정원. 아하. 그리고 경찰의 정보 파트. 그다음에 국방부의 정보본부. 그리고 국방부의 기무사. 여기를 주로 피감기관을 하고 있기 대한민국의 주요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다 피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정보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 간사였잖아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 간사는 예산결산 소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파트의 예산은 실제로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한 5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예산 내용을 갖고 그럼 이제 의원회관으로 와요. 그럼 보좌관들도 못 들어와요. 관리가. 그리고 저하고 그 예산 담당관들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 심의를 제가 미리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때 야당 간사들은 그렇게 시간을 길게 안 끌었나 봐요. 예. 저는 근데 4시간 정도 예. 일일이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연필로 이렇게 쓰면서 1분 있답으로 다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국정원의 보안을 유지할 사항이 5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 그다음에 조직, 예. 국정원의 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기밀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상임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야 간사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대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그 자료가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아직 체감으로 좀 못 느끼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 지금 그렇게 목청을 높이고 어디 가서 마이크를 잡고 어디 가서 그동안 박원순 시장을 저렇게 괴롭히고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국정원의 주의를 받는. 그러면서 그런 여론전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수사에 좀 동력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의원님, 직접 당시 정보에 간사했었고, 대충 무슨 내용이 전체 내용을 쭉 팔로우하고 있었고, 무슨 내용이 서버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보다도 잘 짐작을 하고 있을 터인데, 자, MB 측에서는 그 올라가면 원수영 국정원장이 이게 독자적으로 했을 리 만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가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MB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YTN 지난 4일 YTN 보도 보면 국정원 TF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 있던 일을 들춰내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을 위반 위중한 사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댓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쭉 추론을 또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근데 제가 2가지를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SNS 장악 문건입니다. 이게 이제 다 이제 세계일보에서 특종했던 건데요. 이게 2011년 10월에 작성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클로즈업을 한번 해보게요. 요건데요. 요 문건인데 요 문건이 5장인가요? 셋, 넷, 5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 좀 미리 세우죠. 여기서 꼭 세워야 돼요. 이렇게 생동감 있게 하려고. 근데 여기 보면 처음으로 좌티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무슨 용어요? 좌티즌. 좌티즌. 좌파 네티즌. 앉아있는 네티즌이 아니고 좌파 네티즌. 왼쪽 네티즌. 왼쪽 네티즌. 자, 그런데 2011년 10월에 작성됐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박원순 서울시장 10월 26일이었죠. 재보궐선거에 진 이유가 SNS 영향력 때문에 졌다. 낙곰수 때문에 진 건데. 그렇죠. 낙곰수 및 SNS. 그래서 이제 깊은 대오각성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작성을 했는데 2번째 장, 이게 2번째 장에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코너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님 지시 2011년 4월 및 매월 장차관 SNS 이용 현황 파악 가로 열고 문화부 등 동료에 따라 장차관 이용률이 60%가 65명 중에서 39명에 달하는 등 관심 집중. 야, 대통령의 지시사항? 그럼 국정원 대선 댓글 이 사안이 활동이 철저하게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 그러니까 아니에요? 장차관의 SNS 활용률 이런 것이 지금 적혀 있어요. 60%라고. 60%로 올라갔다 이제. 그렇죠. 65명 중에 39명. 근데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죠.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지시라고 돼 있어요. 2011년 4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우리 정봉주 봉도사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분이죠. 제가 쥐띠예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 제가 쥐띠.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얼굴이 비슷하다는 거 사과하세요.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배보다는 사과가 낫죠. 자, 그래서 이게 2011년 10월에 작성됐잖아요. 2011년 작성됐는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4월에 지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은하계 최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에 대해서 장관들도 활용해라. 트위터, 페이스북 해라. 라고 지시가 된 상태에서 한참 후에 6개월이 지나서 국정원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깨알처럼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국정원의 SNS. 예, 원래 댓글 보는 게 취미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또 숨은 SNS 전문가로서. 아, 진짜 SNS 전문가예요. 나 그거 알려준다 그러더니 왜 안 알려줘요? 정청래 의원도 만만치 않은데? 돈 내세요, 돈. 자, 방송 끝내겠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PD수첩 이후에 광우병 이 촛불 집회 이후에 다음 아고라였어요. 처음 출발점은 다음 아고라나 블로그 이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SNS에서 정부 비판적인 것들이 올라온다.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 밀리고 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처음 이 SNS가 인위적으로 재편됐던 것들이 다음 아고라였어요. 그러니까 다음 아고라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이 당시에 접니다. 그렇죠. 예. 네, 2008년도 그때 제가 거기 저 블로그는 제가 왕성하게 그렇죠. 고재 기자가 서로 왜 이래 오늘 블로거였고 저는 다음 아고라에서 암약하고 있었는데 다음 스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가 아니라 다음 스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 광우병 쇠고기 이 국면은 가장 센 게 누구냐? 조선일보다. 대통령보다 더 세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비판하고 조선일보에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대통령은 사과할 것이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누구냐? 광고주다. 그래서 광고 불매 운동을 해야 된다. 그 글을 제가 썼어요. 다음 아고라에. 근데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까지 막 퍼다나려고 옮겨졌대요. 그러면서 그때 대중적으로 안티조선 운동, 조중동 아웃 이것이 벌어졌고 조선일보에 실제로 그 스티커도 붙이고 막 쓰레기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6월 12일부터 제가 이제 KBS 앞에 가서 정현주 사장 지키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아고라 상황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악플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추천 누르고 찬성하고 선풀 다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아이디어로 계속 인신공격 뭐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도 결국은 다음 아고라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공작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피부적으로 제가 느끼고 주요 진보 논객들의 댓글을 악성 댓글을 달므로 인해서 여기를 떠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다음 아고라 측에서도 사실은 이 정부의 로비를 받고 어떤 걸 바꿔줬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추천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하는 것들을 다음 아고라 탑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찬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아고라는 95%의 그런 의견이 그런 진보 의견이었는데 갑자기 절반을 세상의 절반을 그쪽으로 줘버리고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악플러들이 가면서 판이 흐려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정상적인 소통 활동 하려고 하는 분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구조가. 제가 다음 아고라에 여러 번 썼는데 그 실제로 이제 미네르바라고 그렇죠. 미네르바가 최고의 농객이었고 거기도 결국 이제 이러저런 우여곡절 그때 안 쓰고 저도 떠나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 댓글 공작 이것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전단을 심리정복으로 확대 개편했거든요. 자, 근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서 그 조직 개편은 무조건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조직 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 몇 년도에 조직이 개편된 건가요? 저희가 2012년도 사실은 그 국정원 그 본부에 가서 국정감사를 할 때 모 의원이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 그 사실이냐. 그리고 심리전단을 지휘하는 모 국장을 실제로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 이거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2012년 9월 국정감사 때 딱 잡아떼더라고요. 추모국장을. 네. 아니, 추모국장이 아니고 박모국장인데 거기도 이제 뭐 기소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박모국장이 저한테 와서 의원님, 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연기인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또 정 의원은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면 또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경향이 있죠. 예. 김종인 대표도 믿었다가 그 곤혹을 치고. 그렇죠. 제일 믿었었잖아요. 네. 믿는 사람이 제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네, 벌을 받고 있어요. 자, 2012년 댓글 중에 댓글로도 그
퍼날려졌지만 또 하나는 당시 정문원 의원, 그 다음에 그 대표였었네, 그 김무성 대표. 이분들이 NLL 기록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네. NLL을 포기했다. 네. 이게 가장 많이 회자됐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10월 24일인가요? 예. 제가 이제 외통위 그때는 했으면서 정보위를 겸임했으니까 그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경로는 이런 거죠. 원래 NLL 대화록 예. 정상회담 회담록은 원래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임기가 끝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제 이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왜 국정원에 가 있죠? 내용이 이게 좀 기구한데 예.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하는데 뒤에 조명균 지금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 근데 이 녹음 상태가 안 좋았던 거예요. 쓰기 메모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녹음 상태가 안 좋은데 청와대에서는 그걸 잘 음질이 안 좋으니까 스크립으로 다운을 못 받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기술은 국정원에 있으니까 국정원에서 이것을 풀고 녹취해서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자기들이 함부로 남긴 거예요. 그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국정원이?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고 국정원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치면 raw material. 그렇죠. 원 자료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raw material이 있고 이게서 잘못하거나 저처럼 이렇게 기침하는 것은 기침도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제된 것이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근데 국정원에 보관한 둘 다 기록물 아니에요? 둘 다. 둘 다 그린 거죠. 그러니까 초안, 수정안. 좀 이렇게 좀 마사지 한 거.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확정안이 대통령 기록물인데 거기는 이제 원본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론컨대는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계속 정상회담 이런 것을 꿰었을 테니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것은 합법적으로 갖다 볼 수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이제 새 나간 거고 또 하나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 때 이거를 등급을 낮췄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거다 이것은 국정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료다. 그러면서 공개를 한 거죠. 지정 기록물로 넘어간 거 말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일반 그 문헌 정도로 등급을 낮춰갖고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근데 공개하는 과정도 얼마나 코미디 같냐면 보통 그러면 그때 공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외통이 다른 상임위에서 그 소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고장한테 정보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국정원에서 자료를 갖고 출발한답니다. 어허. 그 정상회담 대화록을 갖고. 그래서 제가 엄청 긴장을 하고. 자, 그래서 보좌관한테 제가 직접 지시를 했죠. 그 차장이 오는 것을 사진을 찍어라. 정보위원장실에 들어가는 걸.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겨레 일면 특종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거부를 하니까 새누리당 쪽이 뭐 검토를 해봤는지 한데 공개적으로 분배는 안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2차 도발을 해서 야당 정보위 의원실 다니면서 그냥 뿌려준 거예요,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듣는 순간 우리 보좌관한테도 빨리 반납해라. 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 야당 정보위원들도 다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새누리당만 본 거죠. 공개하지 않고 반납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왜곡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비굴하고 굴종적 자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했다. 이 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실제로 원본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해주공단을 개성공단처럼 여시오. 거기는 안 됩니다. 군사 밀집 지역이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전까지 그래요. 오후에 바뀝니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해요. 김계관 동무 와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정반대로 180대로 왜곡해서 그래서 써먹었죠. 정 의원님,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이 아까 읽어준 문건에 보면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은 결국은 국정원이 MB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 리가 없다. 만약에 그 국정원이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이 제가 없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랬다면 그거로도 국정원법 위반으로 국정원장이 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이 댓글 부대가 조성되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 이제 다음 아고라의 그런 이제 대처하는 게 초기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활동이 뭐냐면